해볼까? 시작.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역시 인간의 지식은 멈춘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지, 멈췄지. 작은 개수 좀 줄였어. 자, 어쨌든 됐고 또 뭐까지 얘기했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새로운 에너지 레벨. 지원아? 왜 에너지 레벨이지? 얘들은 띠네. 도피형 교회는 왜 에너지 준비가 되죠? 몰라서 묻는 거야. 도핑 했으니까. 핵심 얘기 내용은 도핑의 핵심이 뭐죠? 그 수량만 묻는 거였죠, 그죠? 주의가 겹치지 않게.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 주의가 많다. 도핑의 결과이거든요. 자, 그럼 PN 접합은? 그래, 저번 시간에 하던 거 맞아. PN 접합은 페르미 레벨이 겹친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얘기할까? 얘들이 사실 페르미 레벨의 역할을 한다. 전대가 최대 가장 높은 에너지 주니까. 얘가 페르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입장에서 그럼 PN 접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이동하는데 겹입층은 얘기했고 그 겹입 시간계 에너지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양쪽에 에너지 주는 거니 페르미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전자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새로운 에너지 레벨 Pn 접합이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말이죠.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 N형, P형쪽. 당연히 얘기지만 N형 쪽 페르미 레벨이 양쪽 갖다 주면 N형 쪽은 내려가야 되고 P형 쪽은 올라가야 될 거예요. N형 쪽은 대체로 원래보다 밑으로 내려와. P형 쪽은 대체로 원래보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얘랑 똑같이 페르미 레벨 바로 위쪽에 전도띠가 존재한다. 그럼 그에 맞춰서 원자가 되는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뭐.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페르미 레벨 바로 아래쪽에 전도띠가 존재한다. 원자가 띠가 존재한다. 전도띠에 두께는 비슷하게. 전도띠는 거기에 맞춰서 더 기어 올라갈 거다. 결국 P의 접합이라서 안정한 시기에 에너지 준위 아니 에너지 띠 분포는 당연히 어떤 식이 난다. 이거 뭘 얘기한 거냐면 대충 책에 페이지가 하면 103페이지에 이 비슷한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즉, 이 그림이 P의 접합 다음에 얘기야. 저 앞에 나올 때가 아니다. 그 다음, 이거 왜 전류가 흐르다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다이오드의 순방향 연결 또는 역방향 연결을 보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럼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자, 그래서 이게 Pn 접합을 이용하는 합 다이오드. 인데 다이오드를 영어로 먼저 써볼까? 다이오드. 다이는 모노디 트라이 테트라 할 때 D 두 개라는 뜻이다, 그죠?
오드는 극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두 개의 극, 구체적인 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P형 N형 두 개가 같이 있다는 뜻을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 다음 우주론에 오드 해가지고 극이 만들어지는 건 참고 캐소드라는 게 있고 애노드라는 게 있다. 근데 캐소드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J.J. 톰슨 음극성을 실험할 때 그게 캐소드 레이티움이었다. 당연히 이거 음극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양극이라는 뜻이야. 화학에서 산화하고 반응이 다를 땐 저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지에서 양극, 음극은 캐소드, 애노드 즉 둘 다 ODE로 끝나지? 그게 뜻이야. 그래서 같이 하는 분 하나권 앞에서 자 그럼 Pn 접합 거리에 다이오드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볼까? 자 다이오드는 개념적으로는 P형하고 N형을 붙여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P형하고 N형을 다르게 도핑하고 그리고 보통은 두께가 똑같을 리는 없다. 사실 통째로 P형을 도핑한다면 반대쪽에 N형을 도핑하는 방식을 쓰니까 N형이 일반적으로 얇다. 자 그런데 얘 실제 사진 찍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사진 구조는 저렇게 나오네. 네,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면 구조는 어쨌든 P하고 N을 접합했다. 보통 이런 식이겠지. 근데 이거 기호를 쓸 때 거꾸로 쓴 것 같은데? 그렇지. 기호를 쓸 때 규칙이 있어서 말이죠. P형 쪽은 삼각형으로 N형 쪽은 짝대기로 표시한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이 기호는 외워놔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고? 누가 봐도 이건 화살표거든. 이쪽 방은 전류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P형이다, 얘가 N형이다 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조금만 보면 조금만 지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다이오드가 뭐다? 하는 건 대고 순변할 전압과 역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 또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공학 쪽에서는 물리 쪽에서는 전압으로 쓰고 공학 쪽에서는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쓰긴 한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특징. 얘는 다이오드의 전압이 저항이 왕창 낮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전지 배치, 전압 배치, 전압 배치? 뭐라고 하지? 말을 못하겠네. 그렇지, 잘 흐르는 거 하면 되죠. 네, 수반의 전압은 결국 전류가 잘 흐름. 그리고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잘 흐르냐면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P형의 전지의 플러스를 N형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전류가 잘 흐른다. 그게 순방향 전압이다 라는 얘기인데 대략적으로 설명해보자. 대충 설명. 양궁의 정체는 사실 전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공급되면 양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에 설명대로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그럼 P형 쪽에 플러스 걸면은 잘 통한다고 했으니까 왜 그런지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살펴볼까? 자, 사실 전지 역할은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때문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봐도 된다. 플러스는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봐도 되고. 자, 그럼 P형 반도체의 주 전압 운반자는 양공이었을 텐데 양공 플러스 전화는 입자하고 간주가 가능하고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밀어내겠지. 그래서 양공은 이렇게 이동하는 결과를 보이는 쉽게 얘기해서 접하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공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하면 쪽에 대량으로 분포할 거다.
플러스 전화에 밀려서 플러스 그에 밀려서 그 다음 마이너스 극은 마찬가지 N형의 주 전화 운반자인 전자에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접합면에 있겠지. 근데 양공의 전체가 전자가 나오는 거다. 그죠? 근데 그 전자가 날 잡아드시고 하고 접합면에 왔네. 그럼 얘들은 결합한다고. 그 결합한 결과는 뭐냐고? 소멸. 즉 끊임없이 접하면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서 전자하고 양공이 둘 다 소멸을 해주니까 결국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끊임없이 전자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양공에서는 끊임없이 전자를 뺐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 계속 전자를 공급하고 반대쪽으로 뺐을 수 있게 전하가 바로바로 사라져 주니까 얘는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전류가 잘 흐르니까 이게 순방향으로 정의한 거다. 즉 괜히 외울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이건 전류가 흐를까 아닐까 그건 접하면서 양분과 전자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물론 네가 외우라고 써는 거겠지만 용어에 불과할 뿐이야. 이렇게 하면 잘 흐른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에너지 준위도 볼까? 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딱 하나 있긴 하죠. 아까는 몇 페이지였지? 103페이지에 전류가 흐르는 그림, 즉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다. 내가 지금 그리는 거. 그리고 문제를 훑어봤는데 이 에너지 준위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는 없다.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띠겠지. 에너지 D의 변화. 잘 살펴보면은 N형 쪽으로 전자가 공급된다. 그치? 그 다음, 그게 어쨌든 P형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Pn 접합했을 때, N형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서 전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N형 쪽에 에너지를 높인다? 라는 말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얘는 N형에서는 결과적으로 페미 레벨이 상승한 셈이 된다. P는 페미 레벨이 하락하고 그래서 페미 레벨 자체가 쉬었다. 그러니까 P형의 전도띠는 여기 아니 N형의 전도띠는 여기 P형의 전도띠는 여기 그 다음 적당한 데서 어나 세상에 힘들어 다시 그리지. 야, 안 되겠다. 이거 순방만 하자. 이거 거기까지 그리면 난리 날 것 같아. 이스턴 길이요. 수능에 문제 왜 안 내는지 알겠다. 되게 힘드네. 됐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순방향으로 연구했을 때 변화는 뭐냐면 이쪽에 N형 쪽에 마이너스를 통해서 전자는 끊임없이 공급이 될 거고 그 에너지 준위가 여기보다 낮으니까 전자가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전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양공이랑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즉, 뭔 소리냐 하면 여기 플러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상승. 얘는 에너지가 하강. 한 상태.
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바뀐 상태를 표현한다고 103페이지에 그림이 없다. 교육 과정에서 이분 과정에 빠지니까 진짜 전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 그랬다는 얘기고 역방향은 대충 와보자. 에너지의 변화 안 할래. 이 역방향 전압 또는 역방향 바이어스. 그러니까 아까 풀어본 문제처럼 순간 바이어스 전 있단 말은 제발 하지마. 듣는 사람 짜증내. 자, 역방향 전압은 반대겠지 뭐. 절규가 안 하면 응? 거짓말은 할 수 없다. 사실 절규가 저거거든. 꽤 중요한 사실. 오! 뒤에 순간 옆에 에너지 줄이 그려놓은 거 있다. 웬일이래? 안 해. 그러긴 안 해. 자, 그래서 얘는 절규가 거의 안 된다. 결국 방향으로는 P형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B N형에 플러스 극1 달하는 거는데 얘는 얘들 둘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보기도 대충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여기가 접합이 아니라 어쨌거나 정강적인 사용 마찬가지 PN 접합 다이어드를 갖다 놓고 대충 그렸다니 상태가 안 좋다. 이게 다 지원이 되는 아직 쟤를 오고 있었냐? 미안해. P형, N형 어쨌든 책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달고 여기에 플러스 극을 달아보자. 그럼 전기가 안 통한데? 전기래. 전기가 안 흐른데? 전기에 설명하지. 전기와 마이너스 달고 혹시 누가 전기 단위에 대해서 전압에 든 정에 든 전기가 든 뭐를 부를 때 절대로 전기란 말을 쓰지 마라. 잘 생각해보면 전기가 뭔지는 너네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어쨌든 이번에도 전화이동 N형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근데 플러스가 당기네. 그럼 글로 가야지 뭐. 그래서 얘는 초록이 이동. 그 다음 양공한테 전자를 먹으러 주겠다네. 그럼 양공은 또 전자 먹으러 가야죠. 자, 그럼 그 결과 양공은 접하면 반대쪽에서 전자 메탈이 기다리는데 정작 결합해야 될 전자는 이쪽에 있네. 망했네. 결합 불가능하네.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다. 즉 여기에 전자 공급해서 얘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냥 끝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게 몇 번의 연결이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럼 그 다음 이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의 최대 기능, 전류작용. 전류의 류자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작용은 전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잠깐만 오디오가 비네. 유튜브가 하는데 왜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뭔가 신난다. 자, 그래서 전류작용 뭐라고 부르냐면 귀찮아. 교류를 진리로 바꾸는 걸 전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교류는 뭐냐? 지 멋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예를 들어 전압, 전류의 세기, 전압 되고 전류의 세기, 그 다음 방향, 흐르는 방향 같은 게 계속 변하는 거다. 그 정확하게는 직류가 아니면 교류다. 그래서 교류를 영어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한다. AC. 직류는 direct current, DC라고 하지.
그래서 직류는 전류와 세기의 방향이 똑같은 거다. 그게 엄밀하게 해서 방향이 똑같아도 세기가 다르면 교류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게 사실 제일 흔하지. 네 폰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자, 그래서 교류는 AC, 직류는 DC, 합해서 알콩달콩.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반파전류. 아무튼 다이오드. 자, 아까 다이오드 기호, 이게 화살표란 것도 여기에서 먼저 보고 넘어가자. 전류가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류가 흐르지. 그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 방향이다. 즉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화살표 그대로 쓴 거야. 얘는 거꾸로 안 흐른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기호, 누가 P형이에요, 누가 N형이에요, 그 따질 필요 없지. 전류 연결해가지고 전류가 통한 방향이 되고 그대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는 것뿐이야. 누가 뭐예요, 화살표. 자, 어쨌든 반파전류 회로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다이오드를 앞에 곱하 한 개를 쓰는 거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를 하나만 쓰고 기호는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네 멋대로 그릴 수 있게 교류 전원을 연결하죠. 자, 애국자 테스트. 이거 태극기의 기호랑 똑같은 거게 반대게. 반대? 지원이는? 똑같은 거. 아나타 니오징 데스까? 자, 기억해두자. 태극기는 마이너스 사인이다. 누가 봐도 사인이잖아. 아. 오. 아, 교류가 사인을 부리니까 당연한 얘기지. 자, 애국자 테스트 끝. 자, 그럼 얘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인과는 지금 계속 바뀔 테니까. 자, 이때 사실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흐르는 교류 전압. 그러니까 이건 입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없어도 돼, 귀찮아. 자, 교류 전압 입력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전류가 플러스 값이랑 마이너스 값이랑 D가 치잖아.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이딴 식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플러스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와, 힘들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뭔가 사인할 그런 건 실제로 사인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자, 그래서 입력은 앞쪽으로 되고 플러스 방향, 뒤쪽으로 흐른다라는 얘기인데 뒤쪽으로 흐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쭉 따라가면 회로에 회자가 무슨 회자죠? 로는 길고 편은 이건데 무슨 뜻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잘 부기해서 저 돌아올 회자다. 하회 말할 때 그 회자도 적었으니까 단이 말을 한 바퀴 휙 불러 나오니까. 자, 그 얘기는 회로가 된다라고 하면 전원에서 시작해서 전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때 전류가 흐르고 그럼 따라가 보지 뭐. 쭉 따라가 보니까 뭔가가 있다. 화살표가 지나가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바퀴 돌 수 있지. 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얘는 거꾸로 시간이 지날 때 거꾸로 갈 테니까 좀 지나면 쭉 가다 보니까 얼굴이 꺼지래. 이런 반대쪽에 가는 길이 없지. 이런 얘는 회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못 흐른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교류 전압으로 입력했다. 그럼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왜 i가 v인데? i 마찬가지 플러스 방향 전류하고 마이너스 방향 전류가 될 거야. 위에 거는 전압 기전력이고. 자 그럼 순방향 즉 빨간색 방향 불은 얘 틀릴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마이너스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 거의. 그다음 플러스 방향 때는 다시 순방향 됐으니까 더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딴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반파 정리라고 해요. 입력값의 전체 값이 아니라 반만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뿐이지 세기는 여전히 변하고 있네. 망했다 그지? 그래서 뭐 완벽한 전류도 아니다. 완벽한 직류도 아니다. 거의 완벽한 직류. 그나마 직류처럼 만들면 여기 컨덴서에 추가로 달아야 돼. 연료. 직류들도 큰일 나요. 자, 어쨌거나 교류에서 입력하는 교류 전압의 값을 반만 썼다. 근데 사실 전압의 정체가 단위 전압당 정의적 위치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가 전류의 에너지로 바뀐 것 뿐인데 그럼 얘가 가졌던 에너지는 어디 갔을까? 마이너스 방향. 에너지가 없어졌겠지? 그지 지원아?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겠네. 에너지가 없어졌다니까. 어디로 갈게? 에너지가 갈 데가 어딨겠냐. 뻔하지. 가지고 있는데 이동 못하는. 아니 그냥 버려. 연락. 무슨 뜻이냐고? 교류의 직류를 만들겠다고 이딴 식으로 했다가 불난다는 얘기다. 지금 휴대폰 충전할 때 다이어드 하나 가지고 반파 정류기 만들었어요. 아유 잘하게 된다 그지? 불난다. 충전기에서 불난다. 배터리 무사할까? 자 그래서 반파 종류 어디다 쓰냐고 아무데도 안 씁니다. 그냥 다이오드의 역할을 설명할 때만 나오고 끝. 그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니 전파 종류 는 다이오드 2개를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다이오드 4개짜리를 쓰자. 2개짜리도 가능하긴 하다. 잘 쓰게 하면 반드시 4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쉬운 회로만 4개라는 거죠. 자, 그럼 그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차별 컨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아이씨. 되게 복잡해. 입이 글러 먹었나? 직사각형이네. 그니까 왜? 아이씨. 몰라. 그래도 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만들어 보실까?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컨닝하고 싶은데 말이지. 오, 다 됐다. 능캡. 여기에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히트스 좀 그랬지만 설명 말랑말랑하겠지만 아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얘 마찬가지. 교류 전압 그러니까 또다시 입력값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교류겠지 뭐. 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은 빨간색 누가색 실필 이렇게 많이 하냐. 한 번에 끝내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인.
지원아, 여대생들이 왜 포니테일 많이 하는지 아냐? 부대생은 왜 포니테일에 깜빡 주는가? 연구를 해보는 거야지.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포니테일 이렇게 생겼지. 누가 봐도 사인그래프를 그렸어. 아니요. 그 머리를 저렇게 보는 거 아니지? 아 몰라. 마찬가지 교육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다. 그 다음 저기 저항이라고 달라붙는데 저항을 중학교 이렇게 배우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라고. 근데 그걸 왜 회로에 달아놓을까? 그게 네 목적이라고 그렇다. 왜 전기 흐름을 방해하고 거기서 에너지 뺏으려고 그래? 즉 저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면 전기 에너지 열로 바꾸는 애도 있지만 너네 집에 있는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전부 다 저항이다. 그죠? 즉 저항이 목적이라는 저항 자체가 회로를 만드는 목적이라는 얘기다. 회로에 저항을 없애고 TV, 냉장고, 세탁기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 게다가 컴퓨터 없으면 괜히 못 보서 아닌 말. 팬이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 뭐 나오는지도 몰라. 엄청 좋아. 아니야.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왜 배우냐고. 너네도 사실은 전파 정류 회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지원아, 네가 가지고 있는 전파 정류 회로는 어떤 게 있죠? 가방 뒤져서 전파 정류 회로 하다 나오면 땡콩 한 대씩 맞자. 옛날에 일치는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 가방에 진짜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지원아, 네가 가지고 있는 전파 정류 회로 있냐? 저요?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제 가방 속에 천밖에 없는데요. 응? 제 가방 속에 들은 게 이거밖에 없네요. 휴대폰 배터리 다 되면 어떡해? 다니기 전에 집에 가만히 있어. 아, 그래? 지원 혹시 휴대폰 충전기 있냐? 알겠어. 나도 없는데. 찾았다. 여기 있네. 전파 정류 회로가 중요합니다. 즉, 전파 정류 회로 제일 하는 이 휴대폰 충전기다. 당연하잖아. 배터리 충전이 중요해야 되거든. 그럼 저항은 누구야? 저기에 저항은 당연히 네 휴대폰이다. 맞나?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이 회로의 목적이라고 그랬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저항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만 보면 돼. 딴 데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아우토반 중이지. 자, 그럼 한번 따라볼까요? 이쪽으로 만약에 전류가 흘렀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치자. 플러스 방향. 그럼 얘는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화살표가 지정한 방향은 당연히 위쪽. 이쪽은 못 가게 돼 있네. 그럼 이제 이쪽 막혔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야지. 그런다 이렇게 하면 회로가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 가야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빨간색 회로는 완성이 됐다. 즉 플러스 방향을 갈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이다. 그럼 거꾸로도 가볼까? 쭉 가보니까 갈길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위로 화살표가 지정하네. 그 다음 갈 길은 여기밖에 없네. 그랬다가 다시 회로 완성시키면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들어오면 되겠지. 즉 결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즉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든 회로는 흐른다. 그럼 나한테 관심 있는 데는 어디 갔다고? 내 휴대폰이 있는 여기. 자,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를 볼까? 딴 데는 됐고 얘가 물론 출력이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고. 자, 그럼 잘 보니까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흐르네.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전류가 불다? 불다? 뭔가 세게 연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흐르지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전류를 만들었다. 세기가 뭔가 이상한 거는 트랜지스터나 축전기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해놓으면 진짜로 진유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이 전파적 외연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물론 너네 나이 때는 엄마한테 뺏겼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치? 아니, 불쌍해. 네? 엄마한테 뺏기지 않았어. 너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니, 뭐.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밑에 과학 도프기에 수많은 전하고 옆방향 전은 아까 내가 그리던 그놈인데 옆방향 포기했다. 그렇죠. 야, 페르미를 안 그리니까 되게 희한하게 그려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용. 여기부터는 기술. 거기에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가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준비 중이다.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제목도 쓰기 싫으니까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줄여서 LED. 말 그대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란 뜻이다. 아이씨.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모든 다이오드는 싹 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 LED가 맞다. 다만 여기에 라이트는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거 차이가 뭐죠? 완전 각질로 전이.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의 크기만 차이 나는 거 맞나? 에너지 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적으면 예를 들어 전파가 나왔다 치자. 이렇게 조금 더 넓히면 그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우리말로 뭐지? 마이크로파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간격이 조금 더 넓히면 그보다 에너지가 큰 적외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만든 다이오드는 웬만하면 그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낸다. 쉽게 해서 열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 만들고 뻔하네. 그 에너지 준위의 차, 구체적으로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간격, 즉 띠 간격이 조금만 더 넓히면 빛이 나온다는 뜻이다. 즉 LED는 신기할 게 하나도 없다. 일반적인 다이오드보다 띠 틈이 조금 더 넓어서 빛이 나오는 것 뿐이라는 얘기다. 과학적으로는. 물론 빛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얇게 만들고 N형 투명하게 만들고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냥 기술자가 고민할 일이고, 과학적으로는 어차피 띠틈에 해당할 만큼 빛이 나오고 무조건 다 같다. 그럼 띠틈만 넓히면 당연하게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 물론 띠틈을 더 넓히면 자외선 그리고 감마선까지 낼 수 있겠지. 그건 좀 무리게 할 것 같은데 감마선은 무리가 진짜. 자, 그럼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거. 이 띠틈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없게? 없죠.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띠틈 넓힌다 좁힌다 하는 건 그 반도체 중에 순수 반도체를 다른 걸 써야 된다는 얘기다. 그게 아주 쉽게 실리콘 가지고 해결됐다면 실리콘 가지고 LED 만들었겠죠. 아니 밑에 있는 점원을 쓰면 바로 빛이 나왔으면 그걸로 쓰면 되죠. 그런데 걔들이 그렇게 빛을 내지 못하니까 사실 에너지 띠틈을 조절하기 위해서 LED 같은 경우에는 순수 반도체를 한 가지 원소에 쓰는 게 아니라 화합물을 쓴다. 그래서 만들기가 꽤 힘들었어.
자,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니까 과학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인데 이걸 왜 외우냐고.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시 정리. LED는 일반 다이오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물리적으로 아주 약간의 기술적인 양념 치면 띠틈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하다. 단 시험들은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마저 읽을까? 자, 그래서 특징. 띠 간격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 이것만 줄거놓으면 되겠네. 얘가 핵심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놈. 그 다음 어디다 쓴다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소모전쟁이 자꾸 수명이 길면 누구냐면 즉 백열 전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 다음 소형으로도 전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담에 물가리에 넣을 수도 있다. 넘어가자. 자, 그래서 영상 표시 장치에 쓰고 리모컨을 쓰고 네 휴대폰에 쓴다, 그지?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데도 쓴다. 자, 그럼 이거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띠틈을 넓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나오는 적외선에서 조금 더 넓히면은 원래 나오는 적외선에서 띠틈을 조금 넓히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만들기 쉬울까? 적외선에 제일 가까운 색깔이 누구지? 붉은색이다, 그지? 그래서 1970년대에 최초로 나온 LED는 다 빨간색이었다. 그때 전자기구에 투박한 LED가 붙어 있었는데 다 빨간색이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이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놀랍게도 말이지. 지금은 진짜 못생겼는데. 그 다음 1980년대 말쯤에 이제 거기에서 띠틈을 더 넓힌 황록색 LED가 나왔다. 대충 녹색이라 치자. 그럼 빨간색하고 녹색을 합성하면 무슨 색깔이 되게? 빨간색이랑 빨간과 녹색의 합성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중학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아마 너네가 어릴 때 시내버스의 전광판의 색깔이 세 가지였을 거야. 빨간색, 노란색, 녹색. 그 버스에 번호판 붙어있던 나오는 색깔 생각해봐. 아니면 지금도 쭉 지나가 보면은 LED 가지고 뭔가 만든 게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을까? 노란색, 녹색, 빨간색. 이건 뻔하지. LED가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 빨강하고 녹색.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말쯤에 와서야 겨우겨우 파란색 LED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파란색 LED가 딱 나오는 순간 빛이 사원색이 완성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LED 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휴대폰 디스플레이도 쌍용무당이다. 그래서 세상은 LED의 세상이 됐다. 즉 푸른색 LED가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LED 세상이 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 LED의 대표적인 예 하나 얘기해 보자면 어딘가에서 이걸 봤을지도 모르는 아몰레드. 저게 뭐냐고, 액티브 매트릭스 오르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뜻이다. 최초의 휴대폰에 연결된 우리 LED였겠지. 자, 그 다음 지금도 LED 가지고 뭔가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게 저 앞에는 오르게닉이라는 뜻이고 얘는 LED 그냥 LED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정리. 뭔가 굳이 부리긴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어차피 다이오드 끝. 그 다음 밑에 광 다이오드는 미친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또 그냥 다이오드다. 그냥 다이오드. 근데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일단 제로 바이어스 또는 역 바이어스 상태로 쓴다. 자, 저 얘기는 전류가 통한다는 뜻일까 안 통한다는 뜻일까? 안 통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제로 바이어스 만든 걸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 다음 제로 바이어스 또는 역바이어스라면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제로 바이어스로 하자. 자, 이러면 보다시피 이 펜은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죠? 전장치가 없으니까. 그 PN 접합의 핵을 P형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보이고 N형 쪽에는 플러스 전압이 보인다. 그래서 결핍증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광 다이오드에다가 빛을 비춰주면 그 빛에 해가지고 접하면서 전자하고 양극이 동시에 생긴다.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전압이 밀려서 이쪽으로 이동, 플러스 전압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결국 전류가 노반으로 흐르는 셈이 됩니다. 뭔 소리냐 하면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쓰는 순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역방향 또는 제로 바이어스에서 빛을 쬐주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빛이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빛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네. 그럼 빛이 있다 없다를 알아낼 수 있는 센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광센서다. 자, 그래서 볼까? 빛을 전기신호로 전하는 반도체 소자에다 뒤에 그냥 써놓자. 광센서라고. 자, 그다음 멀리 다이오드의 빛을 비추는 접합을 보내는 빛의 속성은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양극과 전자가 생긴다. 저게 광전효과입니다. 그 광전효과 양극과 전자가 생기는 그 결핍층 접하면 결핍층에 이미 만들어진 전기장에서 반대방향 이동. 그 결과가 전류가 흐른다. 정리하자면 빛에 주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 광센서에 쓸 수 있다. 빛이 있다 없다는 거. 그 다음 조도계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조도가 뭐죠? 섬 이름인가? 조도가 뭐야 조도? 바다 물빛? 아니야. 조도 밑에 써는 밝기라고 그냥 빛의 밝기라고. 단일 루멘이라. 원리는 간단하지 뭐. 빛이 많이 쬐주면 광전이고 많이 흐르겠지. 그죠? 그냥 광센서 그대로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질 감지기는 다른 용도로 쓰는데 뭐냐면 그 화질감 반짝거리는 애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잘 안 닿으면 연기가 자욱하다라는 뜻이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광통신. 나 모르겠는데 광통신이 뭐야? 그 케이블. 그렇지. 무슨 케이블? 광 케이블, 그지? 그럼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왠지 인계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네. 그냥 간단하게 빛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한다는 얘기다, 그죠? 근데 평소에 빛 가지고 컴퓨터로 움직이냐? 전기로 움직이지? 그럼 거기서 나온 신호를 보내려면 빛으로 전환시켜줘야겠네. 뭘 쓰면 될까? 그냥 발광 다이오드 쓰면 된다. 그럼 전기 신호가 빛으로 바뀌겠다, 그치? 그럼 광케이블 타고 잘 갔어. 그럼 반대쪽에서 그 빛을 다시 전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광다이오드 쓰는 거다. 자, 다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꿀 때는 발광 다이오드 아니면 조금 고급인 레이저. 그 다음 반대쪽에서 빛 에너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꿀 때는 다시 광센서. 있으면 광통신이 완료가 되는 거지. 신났다, 그지? 자, 그랬다는 얘기고, 그 다음 뒷페이지 혹시 레이저 나오네? 안 나오네. 또 말만 하고. 자, 사실 이렇게 만든 LED 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매끈하게. 어느 수준이면 레이저인데 유리 수준이면. 근데 그 유리를 잘 가공하면 거울로 만들 수 있고 반거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LED를 만들어 온 다음에 한쪽을 깎아가지고 반거울 상태로 만들면 어떤 방식으로 레이저 캐비티라고 만들 수가 있고 그 길이가 맞추는데, 그럼 LED 켜면 자동으로 LED 레이저가 나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싼 레이저 얘죠.
교실에서 쓰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걔들은 반도체 레이저를 쓴다. 레이저의 원리도 얘기하면 꽤 긴 얘기니까 포기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아, 레이저가 뭐의 약자이게? 지원아, 혹시 레이저가 약자인 거 알았냐? 그래서 혹시나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레이저 이렇게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왜냐면 이 자체가 약자라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아니 그죠, 빛의 증폭이라는 얘기죠.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가 레이저다. 네, 그래서 레이저는 웬만하면 항상 대문자를 쓰죠. 전부 다. 괜히 첫 글자는 대문자라고 일단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고. 아니면 아예 단어처럼 취급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쓰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레이저 핵심이 뭐야?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그래서 만약에 이놈의 레이저를 얘기하면 저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즉 자극 방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 포기하자. 예를 들어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든가 싱글렛 트리플렛 테이스트라든가 인터시스템 클러스팅이라든가 펌핑이라든가 별 이상한 얘기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포기. 레이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죠? 문제.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수제 하는 거죠. 반도체 끝나면 반도체 다음에 뭐가 있지? 아, 자기. 진짜는. 자, 그래서 전기는 끝. 이제는 자기. 뒤에 아, 맞네. 10분까지지? 이건 다 할 수 있어. 야, 이거 다 외우는 건데? 어떻게? 슬렌더리티까지 충분히 다 외우고. 자기로? 우와, 이렇게 교묘하게 뻥을 쳐 못하니. 오케이. 이번에는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풍 13호 도쿄를 때렸다.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지원아? 손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힘들어. 이게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가 표시한데. 맞겠지? 123. 왜 그런 표정이죠? 그 표정의 의미는 뭐냐? 기차 타는 거란 말? 아닌데.
뭔가 밑에 기밀 정보가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왜 밑에 기밀 정보가 있어? 학교 갔다 오면 잠을 자면 잠을 못 잤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래서 피곤해요. 알겠어. 커피를 마시는 게 어때? 엄마가 안 된대요. 그 맛이 없어요. 아니 커피는 원래 맛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의 맛이 이건 분위기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로 넘어가실까? 물체의 자기적 특성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전례한 자기장 자 이번에는 핵심 내용 저 제목에 다 들어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암기고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데 자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뜻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제대로 된 제목 다시 이게 진짜 이름은 뭐냐면은 페레 법칙이라 즉 자기장은 전류 때문에 생긴다라는 그놈의 앙페레 법칙에 대한 내용 뒤집어 얘기하면 제대로 된 앙페레 법칙을 배운다면 지금부터 할 내용은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치 말이지? 그 앙페레 법칙이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보자고. 뭔가 들어보면 아까처럼 생겼는데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식은 당연히 정규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 처음 배울 때는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있는 건 바로처럼 자기장의 어떤 식은 전류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목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자면 전리한 자기장이라고 했지만 이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자기장 B의 유일한 원인은 전류다. 무조건 전류가 있어야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장 기본 내용을 배울 거고 그럼 아이 앞에 있는 게요. 들리니까요. 저거 진공의 유전율 아니면 투자율이란 거다. 뭐냐면은 앙페르 가우스 법칙도 내가 안 썼구나. 근데 재밌는 게 있긴 하지. 저는 상대 스님한테 한번 저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관수이란 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꽤 근본적인 사실인 건 맞다. 자, 근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얘기될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냐고. 자, 자기장의 유일한 원인은 전류다. 즉,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게 앙페르 법칙. 그게 바로 제목이긴 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스톱. 전류의 유일한 원인은, 자기장의 유일한 원인은 전류라고 했는단 말이야. 그치? 뭔가 막 반박하고 싶지 않냐? 전류가 없어도 자기장이 생기지 않나? 그렇지, 자석. 그럼 자석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도 왜 자기장이 있는 걸까요? 지원아? 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기장이 있다. 왜? 답은 물론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짜증나, 그지? 뉴턴 달이 왜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자석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 왜 자기장이 생겨요? 왜냐고 전류가 흐르니까. 뭔 개소리.
그래서 뭐냐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반대방향 전류가 그런다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원자 내에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것도 당연히 전류가 있다는 뜻. 그러니까 다시 자소까지 포함해서 원자 내에 전자가 움직임까지 생각한다면 자기장의 유일한 원인은 전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럼 이번에 목적은 뭔지 알겠죠? 자기장 유일한 원인 전류. 그럼 전류가 자기장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법칙 한다는 걸 배우고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로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배울 거다. 배운다고 표현했죠? 다 암기나? 아니라면 자기장이 왜 B인지 또 얘기해 줄게. 영국 사람 100%, 독일, 영어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비오라고 얘기 한다. 자기장을 다룰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방금 쓴 앙펠 법칙을 쓰거나 아니면 비오사발 법칙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데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둘 다 절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얘 또는 얘를 제대로 이해하면 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다 이해해야 된다. 슬프게도 너 진짜 슬퍼. 그래서 이번 단은 싸그리 못 던다. 암기할 때 미안하지만 내 탓이 아니라 너네 탓이야. 자, 그래서 전류야 자기장. 첫 번째 자석주의 자기장. 자기력. 자기장에 쓰는 용어에 불과할 뿐이고 용어 정리 중에 첫 번째 자기력. 자격은 정말 재미없게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모중의 자성체 귀찮아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물론 인력과 청량이고 N하고 N, SS처럼 같은 놈이 밀어내고 반대쪽 놈이 딱이다. 전기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자기장. 누가 우리가 그냥 작은 개념이긴 한데 물리원 정도에서 자기장이 그렇게 크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대충 책이랑 비슷하게 자기력 내지는 미는 공간 정도로 정해놓고 정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성질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 자기장이 뭐예요? 라고 묻는 문제 보기는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정리가 틀렸거든. 어쨌든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안타깝게도 암기부터 시작하자. 왜냐면 이거 약속이거든. 지금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자기장 1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누가 뭐래도 방향이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신반을 이용할 거다. 그 중에
사람들이 희한하게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 좋아하면 플러스가 좋다고 그러지 n이 좋아 s가 좋아하면 n이 좋다고 그러지 왜 그런다? 근데 그렇게 우리 정했으니까 더 헷갈리거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했다. 마찬가지 전기장의 방향 플러스 전화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침반을 쓴다 그리고 n극이 향한다 이거 둘 다 약속이라 가지고 이건 외울 수밖에 없다. 이미 알겠지만 그게 방향을 찾으라 그러면 나침반에 n극을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n극이 향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놈이 이렇게 정의해놔가지고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 진짜 안 돼. 마음에 안 든다면 2000년을 거슬러 가서 중국 애들부터 때려잡아라. 자, 어쨌든 자기장의 방에 n극이 자침이란 말이 있었구나. 나침반도 더 좋은 거 아니야? 글자가 짧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n극이 하는 뭐냐?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 는 지금 하지 말자. 자기력 써가지고 얘기하자. 3. 자기력 선. 전기 장파구 자기장은 참 사랑이 넘치긴 하지. 마이클 패러디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건 뭐냐면 책에 설명된 대로 그냥 얘기해볼까 뻔하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에 눈에 보이도록 화살표를 표시한 거 이따 신경 써놨겠죠? 아니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 나침반에 자침의 n극이 하는 방향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뜻이다. 네? 그랬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자기력선 먼저 그리시고 지금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나침반의 n극이란 게 나침반이 별게 아니라 얘도 그냥 자석이지? 귀찮으니까 화살표가 n, s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 나침반을 갖다면 자석 났으니까 n극 띄어내고 s극 하니까 나침반 방이 이쪽이겠네? 이쪽은 여기, 이쪽은 여기, 이쪽은 여기, 이쪽은 여기, 여기 이딴 식으로 나침반의 반에 쭉 날했을 거다. 그럼 우리는 이거 쭉 연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나침반에 자기가 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굿. 얘 좀 더 그래야지. 자, 이제 자율학생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이 영구자석만 있는 게 아니지. 전자석까지 갖다 놓으면 그 전자석 내가 빈공간 통해가지고 나침반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쭉 따라가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연결되는 얘도 이렇게 쭉 따라가서 연결되고 연결되고 자, 그래서 자기력선은 전체적으로 이런 꼬라지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이 자기력선의 접선은 물론 나침반 n극의 향방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력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방금 알아봤던 세기를 먼저 해결해볼까? 세기는 없어 제일 세게 영구자석이면 n극하고 s극 가까이 전자석이면 내구가 제일 세다. 뭐냐고? 단순히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이건 끝까지 촘촘할수록 이런 거죠. 초등학교 용어 되겠지? 의외로 초등학교에 쓰는 용어가 잘 안 튀어. 뭐해서 그렇지?
예정. 밀도 뭐라고 돼 있냐고? 물에 뜨는 물체가 누구냐고? 비교적 가벼운 물체가 물에 뜬다고 돼 있다. 근데 초딩은 그냥 가벼운 물체가 물에 뜬다고 하지. 땡. 비교적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물과 비교해서 가볍다는 뜻이야. 마찬가지. 촘촘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촘촘하다는 게 무슨 뜻이게? 일단 여기에 면에 갖다 대면 그 면 통과하는 자기로서 개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얘기에서 미리 좀 정의하자. 자기선속은 자기력선 개수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파이라고 보통 쓰죠. 그럼 자기장은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세다. 그러면 자기장은 같은 면적의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 개수. 그러니까 만들면 세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자기력선 개수가 자기 선적이라고 했다. 즉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걸 배웠던 거지. 자기 선적의 개념. 맞다니까. 진짜인데. 자, 여기에 속이라고 하는 건 다발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다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를 들어 꽃다발이 크다? 그냥 꽃이 많이 꽂혔다는 얘기죠. 대개수를 세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식, 그래서 자기장의 색이 있는 가다는 연주다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자기에서 개수라는 의미의 식이 나오죠. 꼭 조만간 뒤에서 볼 내용이긴 할 텐데 이놈의 식이 왠지 힘들다고 너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야. 조심하세요. 물론 바뀐 형태로 다시 더 보겠지만 파이는 BS. 잠깐. 이 잭은 S였을까? A였을까? 전대리가 언제 나와? 오, 찾았다. S 쓰네. 에이씨, 나도 맞춰야지.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려운 식이라고. 아니, 다시 얘기하는데 초딩도 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자, 세기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일반적인 성질은 귀찮으니까 말로 하자. 이 자기 장이라는 것도 힘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 점에서 한 점이 두 개일 리가 없지. 뭔 소리냐고. 이 자기력선은 겹칠 리가 없다는 얘기다. 크로스. 한 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두 개나 뜻이니까. 물론 갑자기 꺾이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기력선은 미분 가능한 함수. 수학의 용어가 도움될 때도 있네. 방법이 그렇게 힘들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아까 좀 내가 세기, 접선, 방향, 됐고, 방향, 세기, 방향, 세기. 그거 다 끝났나? 왜 이렇게 없다지? 오케이. 그 다음, 자기력선 특징 밑에 따로 있었구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네. 좌우표 그리고. 자, 자석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패곡선이야. 패곡선의 동그라미. 패곡선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치? 그럼 질문이다. 자기력선 어디서 시작되게?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돼. S극에서 시작돼. 지원아. 찍어. N극에서 시작할까? S극에서 시작할까? 왜 그렇게 보지 말아. 응? N극이라고? 미안, 내가 악마란 얘기 안 했구나.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자, N극에서 시작했다, 그지? 그럼 어디서 끝나게?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내가 원을 못 그리긴 하지만 네 위해서 특별히 원을 그려줘. 어서 시작할게. 원 어디에서 시작하죠? 제일 위일까 제일 아래일까? 왼쪽 오른쪽? 원 어서 시작하게. 그리고 어서 끝나게. 패곡선에 동그라미 칠한 게 이 뜻이다.
폐곡선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다. 따라서 자기력선은 폐곡선을 이루니까 자기장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즉 자기장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가 갈라지는데 이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얘기했었고 일종의 가속 개념이고 알점이 두 개의 리가 없다는 뜻이다. 자, 그다음 그 위에 한 점에서 이끈 접선은 당연히 자기장 방향. 왜냐고 그게 이 자기력선을 그린 게 기본적으로 나침반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침반 앵글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당연한 얘기야. 자, 그다음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면적이 지나는 자기각선 수는 자기장 세기에 비례한다. 이 얘기 맞냐? 자기장 세기. 즉 B는 S분의 파이란 뜻이다. 그래서 미리 써놓을까? 자기력선 수 밀도 같은 수냐 그냥 수다. 자기력선 수의 밑줄 잡고 이게 자기력선 속이라고. 아 단위면적 지나는 자기력선 수라고 했구나. 그럼 그 밀도 맞지 그제? 자기선 속 밀도라면 자기장. 그래서 단위면적 즉 특정 면적 S로 나누는 단위 면적이 되니까 자기선 수의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 자기력선 수가 자기 선속이고. 자 그래서 다시 이 얘기는 초딩도 아는 얘기라고 했다. 더 좋은 표현은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촘촘할수록 세다. 난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야. 초딩스러워서 그렇지. 그 다음 자석의 발교와 특징.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림만 보면 뻔하지. N극 S극 계속 쪽에도 계속 N하고 S는 나온다. 색깔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N극 따로 S극 따로라는 얘기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괴롭혀봐야지 그지? 계속 쪽이자 언제까지 쪽이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지게? 점점 원자핵. 응? 원자핵이랑 점점. 그렇지 원자가 전자로 쪽에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다. 왜냐면 전자가 스핀을 가지잖아. 그럼 전자를 분해해볼까? 지영아 전자가 분해가 되냐? 이 기본 원소다 그치? 즉 이거 쪼개주면 원자까지 쪼개도 아직 자석의 성질이 남는다. 그럼 원자과 전자 쪼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그 쿼크하고 전자까지 완전 분해해도 여전히 각각 자석의 성질이 다 가진다. 망할. 그래서 결론 아무리 쪼개도 즉 기본 입자까지 쪼개도 여전히 자석의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스핀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뭔가 머리 아프다 그놈의 스핀. 자, 그래서 자석의 발견한 특징. 자석은 전기와 달리 전기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나눌 수가 있지. 근데 자기는 N과 S를 분리할 수 없다. 다시 원자핵은 전자하고 쿼크로 나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리고 다시 전기 역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화에서 끝난다 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자기역선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전기와 자기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만큼 차이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 직선 전류엔 자기장, 원형 전류엔 자기장, 솔레노이드엔 자기장은 외우도록 할까? 지금부터 암기입니다. 정말 슬프지만 단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넘겨야지. 지금부터 하는 게 만약에 위에서 쓴 정말 암페레 법칙이라는 걸 알면 직선 도선과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에 대해서 마스터가 가능하다. 그 다음 원형 전류는 저기 복잡해 보이는 비오사블 법칙이 있으면 한 두세 줄이면 금방 공부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양심 없이 세게까지 있으면 때릴 거다. 아니 왜 유도도 못한 거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지? 하기 싫구나. 다시 이 부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타깝게도 기본 속성은 암기였다. 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직선 도선, 직선으로 전류가 흐른다. 즉 도선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쭉 흐른다. 그러면은
암페르라는 인간이 실험적으로 알아낸 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 N 크로스 방향, 즉 I 크로스 P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하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게 암페르 법칙. 수학적으로 보자면 끝이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죠. 다시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너네가 봐도 이 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 하물며 암페르가 이 법칙을 알아낸 19세기 말에는 이 미적분을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리가 없었지. 특히나 당장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공돌이들이 그렇게 수학을 못하던 시기다. 그럼 이제 암페르가 설명을 해줘야 말이잖아. 그래서 기술자 뭐 전류가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끄덕끄덕거려. 공돌이들이. 근데 그걸 그림이 아니라 말로만 들으면 문법? 라고 하겠죠? 그림이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 망할. 그래서 암페르가 구하는 게 무식한 수학을 못하는 불쌍한 공돌이들도 살려주기 위해, 아니 이식해먹기 위해 요한을 만든 거지. 옳은 나사가지고. 왜냐고? 공돌이들이 수학을 못하지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한 공돌이 정도 되면 누구나 나서면서 한 번씩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법칙은 이른바 암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 수학을 못하는 불쌍한 공돌이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식해먹기 위해 암페르가 구하는 방법은 뭐냐고? 이놈의 나사, 박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나사 되고, 드라이브 되고, 돌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이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이쪽으로 바뀌잖아. 이건 공들이든 잘 알거든. 그럼 밑에 이 돌리는 방향이 자기장이랑 바뀌는 방향이 전류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잘 알아먹더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암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구하는 거다. 인식해 먹는 거다. 현실에서 똑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나사 박을 일 없죠. 그렇지.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 나사 박을 일이 없는 시대가 됐대. 그랬더니 지금 나사를 못 보는 중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생들. 그래서 어쩔 수 있나? 일단 당연히 써야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오른손이랑 무기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른손 들고 다니잖아. 볼까? 오른손 이렇게 슈더니 오른손과 남는 이게 전류 방향이다 라고 하니까 누구나 쉽게 알아먹더라 라는 얘기죠. 처음 엄지손가락 방향, 손등부터 손가락 4개 쭉 펴내려는 이 방향, 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고 하니까 우와, 이제 나사가 없어도 된다. 신난다. 자, 그래서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 이 정도로 하시고 세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폭출할까? 그냥 얌전히 할까? 괜찮아? 어차피 책에 상수도 안 나오잖아, 그지? 사실 뭐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나 중요하잖아. K R분의 I. 지금 뭐냐면 되게 쉽죠. 어차피 자기장은 전류 때문이니까 전류하고 자기장이 비례하는 건 당연하겠죠? 암페르 법칙이 원래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나오는 직선 도선이 원형 도선이고 솔레노이드고 하여튼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길 경우 그 자기장은 싹 다 전류에 비례한다. 제곱이 뭐 그런 거에 반비례하고 하는 거 그대로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제목이 전부 이제 전류에 대한 자기장. 그럼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밖에 없겠네? 얘가 뭐냐면은 그냥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다.
즉 여기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 P에서 구하고 싶던 이 R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었죠. 자, 안타깝게도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있나? 나 유도를 이 편이었구나. 그냥 사실 두 식이면 유도가 되는데 이거 외우고 다니네 진짜. 아니 정확하게는 이걸 얘기를 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란 이유도 아니지. 중학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세긴 안 나오거든. 차별만 하고 싶었겠지. 자, 그 다음 원, 형, 도, 선. 약간의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해서 이쪽이 앞, 이쪽이 뒤라고 하죠. 좀 입체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줘. 거기에 전류를 어디 가냐? 여기는 잘 안 그려지는구나. 원래 되게 잘 그렸는데. 됐어요. 아이! 어쩔 수 없지. 자, 원형체는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하자. 그럼 어차피 전류는 도선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전류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원형을 슈 전류가 흘렀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전류의 방향이 되실 거다. 그럼 얘 주변 자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얘기인데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 원형 도선 원인 어떻게 하면 직선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접선. 그럼 저기 쪼개면 되죠.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이렇게 짧은 거에서 분명히 누가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려야죠. 수직을 뚫고 나오네. 그럼 얘는 자리관을 뚫고 나온 방향으로 만들 거고 자기장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장면을 만들겠지. 자, 그래서 원형도선은 어떻게 취급하면 되냐면 직선도선 여러 개가 연속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앞뒤를 얘기한 게 이 주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퍼져나갈 시스템이 많아요. 보통은 관심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원형도선의 가운데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실 테니까 방향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우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P점, 즉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앞에서 뒤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딴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자석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우승기하게 앞쪽이 절벽선 뭐야? NSS 외부는 그럼 내부는 S에서 N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도선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제 거의 자색의 성질이 띄기 시작한다. 자, 그럼 이제 방향 1따져야 되는데 말로 하기 귀찮으로 요 쓰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씩 보면 된다. 머리 세워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볼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 떨어졌더니 이건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잘 잡아보니까 이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네. 그래서 저거 써먹자. 방향은 똑같다. 다만 이번에는 전류가 원형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됐다.
K 외우고 싶다 그지? 사실 이런 경우라면 직선도선, 원형도선의 방향 둘 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다. 왜냐고? 보다시피 이거 두 개 반대거든. 자, 이럴 때는 공통점을 외우시면 됩니다. 얘도 오른손, 얘도 오른손. 즉, 첫 번째 규칙 무조건 오른손만 쓰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칙 뭔가가 직선으로 나오면 나머지는 동그랗게 돌면 돼. 예를 들어 밑에 전류가 직선으로 있으니까 자기장이 동그란 모양이지. 그죠? 그 밑에는 전류가 동그랗게 됐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기장, 직선을 만들어주면 자기장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개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혀.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손을 쓴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죠. 오른손을 먼저 쓰다가 왼손을 돌리면 큰일 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게 유도한 게 아니라 외우는 거라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과학에서 이런 건 너무 공부하다 싶어가지고 그럼 또 하나 요거 세게는 어떻게 되냐? B는 K 프라임 R는 I가 되십니다. 보다시피 보기에 따라서 이 두 식은 동일하죠. 둘 다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면 당연하겠다. 어차피 한국의 법칙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뿐이다. 그래서 사이에 비례하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 뭔지 모르겠지만 아래 반비례하는 것도 똑같네. 둘 다 반비례하는 제곱상 같았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타까운 포인트가 있다. 얘든 직선도선부터 거리가 여기 됐든 여기 됐든 여기 됐든 전부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 R은 거리가 아니라 원형도선의 반지름이다. 즉 아무 데서나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원형도선의 중심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저기에 비워싸움의 법칙을 쓰든 화폐 법칙을 쓰든 뭘 쓰든 원형도선의 중간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산이 어렵다. 뭔 소리냐고? 대학교 과정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네. 자, 어쨌든 원형도선 다시 정리하자. 원형도선 어쨌든 직선이든 원형이든 오른손을 쓴다. 그리고 방향 찾을 때는 동그랗게 도는 게 있으면 그대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전류가 동그랗게 돌았으면 나머지는 자기장이지. 그 다음 전류가 직선을 씌웠으면 동그랗게 씌는 건 당연히 자기장이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자. 끝! 그 다음 세기, 식은 둘 다 무언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특히 전류에 비례하는 건 뻔한 얘기다. 앙페르 법칙 얘기하는 게 그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 원형도선까지 끝을 내긴 개뿔 하나 더 있었네. 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K'은 K보다 크다. 붙이면 몇 배 크냐면은 잠깐만 이거 좀 계산하고. 그러면 한 800크면 K 프라임은 K보다 800크면 그래서 내 입장에서 저걸 달달 외우고 다니는 애들이 불쌍해. 그거 계산하면 나오는데 슬프다. K 프라임은 2분의 그냥 계산을 까먹을까봐 K 2파이분의 유제로 K 프라임은 2분의 유제로 그래서 파이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간단 계산 풀면 바로 보내준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위에 건 B1, 밑에 건 B2. B1과 B2의 비율이 얼마가 될까? 위에 거 밑에 거.
위에건 절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왔고 밑에 건 이렇게 하다 이렇게 왔다. 절개 세기가 반지름도 똑같아. 그럼 B1 대 B2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일단 B1이 쓸까? B2가 쓸까? 왜냐면 B1은 절개가 직선도선도 있고 뚫고 들어가지. B1은 절개가 이렇게 어디 가지? 이렇게 갔으니까 또 뚫고 들어가지. 즉 원인 도선과 직선 도선의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B1이 B2보다 똑같아. 그러면 직선 도선의 효과가 똑같고 원인 도선의 효과는 정반대니까 당연히 이 둘의 자기장의 방향을 무시한 세기의 B는 이됩니다. 파이만 다르니까 R도 똑같은지 I도 똑같으니까 R는 I에서 차이가 없겠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